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약한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와 어둡고도 희망찬 미래를 탈식민지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약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떤 그 지속적으로 좀 발전하는 것,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가 굉장히 조금 온전히 숲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또 부정적 측면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 공동체에 실현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와 구별되지 못하거나 작은 공동체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는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직접 민주주의를 출발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계를 넘어 대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와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는다 있습니다. 비록 진정한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지방자치라 생각하지만 지방자치의 공동체 문화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동력으로 작용하고 주체적인 시민성 형성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이 지방자치를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풀뿌리 포퓰리즘하고 연결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 포퓰리즘은 신자의 주체성이 형성된 과정에서 어떤 분노한 것이 아닌가, 분노한 주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좌파나 우파나 간에 신자의 주체성에 함몰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중진 국에 가든 선진 과든지 간에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양극화 불평등 가운데 절망한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에 이제 절망하면서 기존 민주주의 절망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 양상사한 것이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포퓰리즘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연결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이상이 왜곡된 병리적 현상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가 초래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크라테스 죽음에 대해서 플라톤이 어떤 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또는 참민주의에 절망했던 것도 있고, 그 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네의 장군들이 이제 전시가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 병사들의 구조를 제대로 이렇게 못해서 이제 화난 그리스 민중들이 그냥 똑똑한 영민한 우리 지휘관들을 다 이렇게 처벌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제가 알기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아테네가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그것이 바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에 플라톤은 굉장히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나 직접 민주주의 회의했고 존 스미스의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도 사실은 지방자치를 좀 회의합니다. 풀뿌리 회의하고 또는 이제 하버마스나 코엔이나 뭐 이런 수기 민주자들도 우리가 참여 민주주의 내 직접 민주주의의 과정이 지금 참여 과정이 중요하시지만 합리적인 어떤 그런 토론과 사유가 사실은 병행되어 온다는 차에서 포퓰리즘을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어쨌든 이 포퓰리즘의 선동 정책에 힘을 얻는 곳에서는 민주주의 전제 조건인 합리 사회와 이성 토론이 불가능함을 이제 우려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적 주체를 또 사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는 유권자의 이성보다는 감성, 복잡한 논리보다는 단순한 설명에서 사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내죠. 사실 꼭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라도 이제 우리가 디지털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SNS상에서 유튜브상에서 많은 포퓰리스트들이 사실은 현혹돼 가지고 트럼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포퓰리스트의 선동적인 동원 정치에 현혹되어 유권자들이 이성적 판단을 상실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로 전락하게 된다고 봤죠. 그게 플라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또한 작금의 정치구적인 민주주의 현실은 정상적인 민주정치와 비정상적인 포퓰리즘을 구분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양당 정치 양극 속에서 굉장히 그런 양상이 있죠. 그래서 선거 정치에서 내로남불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외국적 포퓰리즘 구분된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 의미도 다양한데요. 정당의 지역 기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주민운동, 비민운동이 지역 운동의 풀뿌리가 되었고 95년대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도 정치와도 접목되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이 민족의 지배를 가리킴에도 풀뿌리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힘을 자각한 새로운 정치주의들의 등장을 위해서입니다. 고대에서 여성과 외국인, 아이들이 정치에 배제됐지만 근대에서 엘리트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여성과 비민, 이주노자, 아이들, 가난자들 실제적으로 정치에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는 이미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적인 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민을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뿌리 민주는 언제나 힘의 정점이 아니라 그 힘의 바닥을 본다는 것입니다. 힘의 바닥, 하층에서 시작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담론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힘이 결국 아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그 미셸 푸코의 관점 보면은 힘이 부재한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담론을 창출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곧바로 능동적 정치 주체로 변신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가야트리 스피박처럼 헤게모니 권력에 종속되어 있거나 권력의 접근을 거부당한 하위 주체 이른바 서발턴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소설 작업이 강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 운동은 주체들이 성장할 과정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과 여유는 시군구 혹은 읍면동 수준에서 모두 소외된 주민이 자신의 시민됨을 자각하고 능동적인 정치적 의지를 회복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학교가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 되지 못했던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느끼고 배우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좀 더 성장한다면 파울로 프레리라 헬리치고 희망은 비판적 심성을 갖춘 능동 시민 주체. 우리나라 그 학생들은 은행 정치 교육 속에서 정말 의식화된 비판적 시민성의 주체가 되기에 좀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이제 비판적 심성을 갖는 능동 시민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지역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만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3.1터전을 실제로 변화시킨 것은 활동가가 아니라 주민이고 활동가는 주민의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죠. 그래서 그람시가 말하는 유기적 지식인이 꼭 활동가라고 볼 수 있지만 유기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주체로서 주민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펄프리 민주주의는 권위적이지 않고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결정하는 정치 조직, 민중을 정치의 대상으로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을 주체로 단련시키는 정치 조직, 민족이 정치적 상장하도록 지원한 정치 조직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랑시에르도 그 마르크주자들은 프레테를 정치 주체로 언제 세우지 못했는데 사실은 정말 그 프레테를 넘어서 민중이 정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풀뿌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로 집중된 권력, 중앙에서 지역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부패의 고리, 학연, 지연, 혈연으로 됨되는 연고주의,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은 민주주의 기반을 갉아먹는다 봅니다. 비민주적인 학교와 공장, 사무실, 군대 등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정말 능동 시민성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최하된 그 민주 시민성으로 그, 어, 그, 그 뒤가 말하는 생활 양식 민주주의를 정말 최하된 수준까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민주 시민성을 형성 쉽지 않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을 넘어 한국 사회로 확장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과 공장의 벽을 넘어서 정치와 경제의 벽을 넘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민주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희망이라면 나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이 서로 관계를 타고 퍼지며 그 힘을 구성해야 봅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없이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삭제되고 소거되었던 주관적 지역적이며 따라서 부분적인 경험과 감정을 전면에 등장시켜 자기 정체성, 주체성 회복하는 작업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을 알기 위한 접근으로서 이성이 아닌 당사자의 주관성과 감정과 역사 경험에 접근된 관점을 이론과 지식의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알면 부분적으로 특수적이고 지역적이고 역사 맥락적일 수밖에 없지만 더나 해로웨이가 강조하듯이 이런 타식민주의 가급적 부분적 이해와 접근이 또 객관적인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와 진리 추구에 더 적합하다 봅니다. 물론 이런 타식민 주체성과 어떤 풀뿌리 및 주체성은 또 우리가 이제 수기와 심의 가능성에서 좀 더 확대되어야겠지만 이런 상호 주관적인 주체성 그러면서도 자치적인 주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 주체의 가능성은 쉽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랑셰르나 지적, 마이클 샌들 등 비판하던 가두제하듯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주의적 시민성이나 마르크스주의 시민성 개념에는 이런 능동적 정치 주체의 가능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죠. 그래도 불구하고 데리다 카토와 함께 도래할 민주주의를 바라면서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의 가능성을 해임하시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희망하면서 오늘의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가 일구어 가야 하지 않을까.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동체성과 주체성과 그런 또 어떤 그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적자신고소 최용성이었습니다.